제가 예전에 발표 불안 프로그램을 오픈을 하고 제가 생각했던 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10대, 20대였어요. 아무래도 발표가 긴장되고 그다음 뭐 면접이나 첫 입사 그런 것들이나 사실은 되게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40대, 50대 관리자, 리더인 분들이 이 발표 불안 프로그램에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발표 불안은 무엇이고 왜 생기는 건가요? 발표 불안은 주목받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불안과 긴장감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정신의학에서는 이게 사회불안 장애 안에 속하는 무대공포증, 발표 불안 이렇게 부분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결국은 이제 말을 못해서 생기는 게 발표 불안이 아니라 말을 내가 어떻게 하고 뭐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떨리는 신체적 반응이 생기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긴장감을 느끼는지가 발표 불안, 무대공포증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정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생기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생각이죠. 생각. 발표라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 이 해석이 왜 나왔냐? 이 왜 나왔냐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렸을 때 발표를 잘 못했던 경험들 아니면 좀 더 예민한 어떤 신경계 내가 어떤 불안과 긴장감을 잘 느낀다. 그 다음에 나는 이만큼 잘하고 싶은데 실수했을 때 뭔가 타인의 평가가 잘 안 됐을 것 같은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들도 있을 수 있고 평가의 상황들을 내가 잘못 해석해서 실제로는 나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유전적이에요? 아니면 환경적이에요? 뭐 심리적이에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여러 가지가 사실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내 생각을 형성하는데 얘네들 때문에 결국은 불안한 거죠. 유전도 일부는 맞는 얘기죠. 예민한 자율신경계가 전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실수하면 안 돼 라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도 물론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내가 뭔가 더 잘하고 싶고 뭐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데 이거 한 방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압박감을 느끼거나 하면은 이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말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으로 기대치가 올라가고 소셜 포지션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기대하는 바가 높다도 맞는 얘기고 높다라고 본인이 인식을 하는 거야. 나는 내가 가진 업무적 역량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발표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위가 올라가고 승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발표, 회의를 주관하거나 뭔가 자신의 성과를 발표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겠죠. 왔을 때 자기가 더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만큼 발표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업무적으로 잔소리를 했던 직원들이 내가 발표 때 긴장하거나 떠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이 실수로 인해서 이때까지 쌓아놨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발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는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오면서 점점 발표라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 오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발표 불안 프로그램을 그 인증 치료 프로그램을 이제 오픈을 하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10대, 20대였어요. 아무래도 발표가 긴장되고 그다음 뭐 면접이나 아니면은 첫 입사해서 뭐 그런 것들이나 사실은 되게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되게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40대, 50대 관리자, 리더인 분들이 이 발표 불안 프로그램에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실제적으로 이제 10대, 20대 때는 발표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거 피합니다. 발표 안 해도 된다. 조별 발표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다 몰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너가 해야 하면 난 자료 조사할게. 나는 뭐 점수 적게 받아도 괜찮아. 난 발표만 안 하면 돼. 이렇게 이제 넘어가거나 면접은 어찌어찌 해서 넘어갔는데 뭐 올라가서도 뭐 발표 너무 불안하면 발표를 안 하는 직장을 택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서를 내가 지원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잘 해가지고 이제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제 뭐 관리직이 되고 리더가 되고 또는 내가 대표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10대, 20대 때 발표를 피하다 보니까 발표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이미 너무 많이 커진 상태. 그리고 나는 발표를 하면서 이제 늘어야 되는데 이 단계들을 빠지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지금 발표의 어떤 스킬이 내 업무 능력보다 많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기대치는 너무 높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여기서 오는 갭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 그러니까 승진을 앞두고 그만두고 싶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나는 승진할 바에야 그냥 퇴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러 막 본사에 안 가려고 막 자기가 공장이나 제조 이런 데를 막 찾아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일은 잘하니까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승진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본사 발령 받고 막 살이 막 10kg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 회의나 발표 너무 힘들어요 하고 찾아오시는 분도 꽤 있었어요. 발표뿐만 아니라 연예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분들도 저도 예전에는 당연히 데뷔할 때가 제일 무대 공포증이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만나보면 오히려 데뷔할 때는 나 잘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해요. 근데 자기 영역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신 분들은 긴장을 너무 많이 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뭐 어느 한 영역에서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티켓 파워만 해도 가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치도 다를 텐데 혹시라도 실수하면 음이탈나면 어쩌지? 또는 내가 긴장이 드러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한 영역에서 크게 성과를 낸 이후에 무대 공포증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수 앞에서 심장이 뛰고 목소리가 떨리는 건 어떻게 조절하나요? 일단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제 타인의 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발표라는 상황들은 그러면은 내가 타인의 평가 앞에 노출되면 우리 신체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좋게 평가할 수도 있는 식별이 안 된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내가 노출된 거죠. 무방비로. 그러니까 적 앞에 내 몸이 노출되어 있다고 내 몸이 해석을 하고 경계를 하게 돼요. 그럼 우리 몸이 경계를 하게 되면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강도랑 내가 마주쳤다. 어떤 나를 위협하는 대상과 마주쳤다고 생각하면 저 강도랑 싸울 거냐 아니면 도망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내가 이 발표라는 상황에서 저 발표랑 내가 맞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도망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내 몸이 막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분주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싸우거나 도망가려면 내 몸이 변화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앉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위협에 싸우거나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근육 쪽에 있는 피와 영양분이 진화론적으로 보면 막 공급이 되게 되고 그다음 심장 박동수도 당연히 빨라져야 돼서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고 그다음에 산소도 많이 섭취를 해야 되니까 숨이 가빠지고 우리 몸도 가볍게 만들어야 되니까 화장실도 들락날락 하게 되고 식은땀도 나게 되고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생존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타인의 평가 앞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적 앞에 노출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생겨요. 이거를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다고 하는데 이 반응들은 사실은 하나의 자극으로는 되게 일시적이에요. 시간 제한적이라는 거죠. 하나 자극되면 한 5에서 10분 내에 끝나는 어떤 자극인데 왜 근데 오래 지속되느냐? 하나의 자극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핸드폰을 봤어. 그러면 내 발표 별로인가? 또는 내가 이렇게 한 것들이 이런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자극들을 계속 주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지속되게 되고 이 반응들이 오래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의 자극은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대로 두면 되고 그 다음으로 내가 스트레스만 안 주면 그러니까 불안만 증폭시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탱탱볼 같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사실은 발표할 때 신체적 증상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발표 내용에. 지금 제가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아니면 뭐 등에 땀이 나는지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그냥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사실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 발표의 본질은 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하는 사람은 아, 이 증상이 드러나지 않을까? 또는 내가 어색해서 이 사람이 눈치채지 않을까? 그걸 계속 이거를 막 잠재우려고 노력한다는 잠재우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이게 더 길어지는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촬영하고 있는데 옆에 만약에 탱탱볼이 막 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탱탱볼이 뛰는 게 화면 구도에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저거 멈춰야 되는데 생각하면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얘는 그냥 내버려 두고 아, 이거 원래 카메라 앞에 서면 발표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반응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하는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보면 끝나 있어요. 뛰는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발표 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사고 패턴은 무엇인가요?
발표 불안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몇 가지 인지 오류들이 공통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흑백 논리의 오류라는 건데, 이거를 발표를 성공과 실패 딱 두 가지만 놓고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 발표 잘했어? 성공했어? 또는 망쳤어? 실패했어? 이 두 가지만 보는 거죠. 근데 원래는 사실은 일직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발표, 아니면 조금은 아쉽지만 뭐 조금 더 개선된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들을 딱 정하고 성공과 실패로 딱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나 떨리는 거죠. 나는 오늘 발표에서 성공을 해야 돼. 이게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에요. 근데 발표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좀 다르게 잡아요. 뭐로 잡느냐? 너 떨었어 안 떨었어? 이렇게 잡아. 긴장하면은 망한 발표, 긴장하지 않으면 성공한 발표, 이렇게 잡기 때문에 늘 실패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야, 너 오늘 발표 좋았어, 너무나 잘했어 얘기해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나는 떨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는 떨지 않는 발표가 최고의 발표다. 근데 나는 언제쯤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성공이라는 기준도, 또는 잘하는 어떤 기준들도 내가 이 발표의 목적, 본질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런 걸로 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일반화의 오류들도 있는데, 일반화의 오류들은 내가 이전에도 망쳤으니까 이번에도 또 망칠 거야. 나 발표 잘 못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해? 나 중학교 때 그때 한번 첫 발표했는데 망쳤거든? 그 뒤로 나 발표 안 했는데 이번에 또 하면 당연히 또 망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어떤 안 좋은 경험들을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당위 진술의 오류라는 거 있어요. 내가 발표를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기준들을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신사임당 채널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머와 감동과 재미와 자연스러움을 다 추구해야지. 근데 하나라도 빠지면은 난 못했어, 나 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는 발표를 사람들 앞에서 하려면 적어도 유재석 씨 정도의 어떤 위트나 진행은 해야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지, 뭐 이런 식으로 당위 진술의 오류들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낼 거라는 재앙화의 사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오류들이 딱 발표하는 순간에 막 머릿속에 막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진 오류들을 하나씩만 제거해봐도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발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역시나 이 인지 오류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지 오류들을 찾아보고 제거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하다 보면 나는 늘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고 있구나, 나는 늘 감정적인 추론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자기만의 어떤 패턴들이 보인다는 거죠. 사람마다 누구나 다 달라요. 누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는 실수하면 형편없는 사람으로 볼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이 패턴들을 찾고 바꾸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과정들을 꾸준히 연습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비디오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비디오 피드백이 뭐냐면 내가 실제로 어떻게 발표에서 보일지를 발표자들은 상상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가 불안한 사람들은 떨리는 신체적 증상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것만 초점을 둘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얼굴이 붉어진 것 같다, 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다, 아니면 손발에 땀이 나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손발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떨리는 증상들을 발표가 끝난 다음에 그냥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 툴이 있긴 있는데 점수를 매겨요, 자기가. 그러면은 그 영상을 찍어서 내가 방금 매긴 이 영상을, 발표 영상을 자기가 직접 보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이거 해보면 실제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거의 대부분은 점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보이는 거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내 인식과는 다르구나를 깨는 것이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요소예요.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도 깨는 것이 중요하고, 오류들도 깨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눈으로 보고 확실히 깨게 되면 확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큰 시험 등 중요한 순간에 제 실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큰 시험이나 중요한 순간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순간에 압도돼서 불안과 긴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과 긴장감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불안을 조절을 하면 수행력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럼 무조건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잘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여키슨 도슨 법칙에 따르면 이 인버트 U자처럼 생겨 있고, X축이 이제 스트레스, 불안감, 그다음에 Y축이
수행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 따르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져도 수행력이 떨어지죠. 근데 반대로 최적점을 지나서 불안과 긴장감이 너무나 줄어들어도 수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만 봐도 평소 때는 잘 아는데 너무 과도해서 긴장해가지고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속할 것이고, 근데 반대로 너무 좀 털털한 친구들 있잖아요. 아유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불안과 긴장감을 너무 느끼지 않는 친구들은 성적이 좋으냐? 사실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는 또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행력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최적점으로 맞추는 과정이 불안과 긴장을 안 느끼는 것도 아니고 적절히 느끼면서 자기의 수행력을 발휘하는 것이 제일 필요로 합니다. 스트레스를 없애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최적점의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스트레스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장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스트레스와 휴식이 적절하게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어. 운동을 하면은 자극을 몸에 주는 거는 우리 몸에게는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너무 안 주면 발전이 없잖아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근데 쉬지 않고 계속 자극만 주면은 오히려 근육이 파열된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라는 파도를 잘 타야 되는데 서핑만 해도 파도를 타야지 멀리 갈 수 있잖아요. 큰 파도에 물론 넘어지기도 하지. 그런데 큰 파도가 너무 넘어져서 나는 파도 없는 데서 타고 싶어 하면은 넘어지진 않겠지만 속력을 내거나 멀리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더 잘하고 싶거나 성장하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다면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없애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만들고 조절하면서 점점 그 목표치에 도달해야만 훨씬 더 성공이나 성장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 스트레스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것도 역시나 결국은 감정을 조절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한다는 의미에서 스트레스를 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나눠야 되는데, 스트레스에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어요. 좋은 스트레스는 성장과 성공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고, 나쁜 스트레스는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스트레스. 그럼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우리의 해석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제가 계속 이 촬영을 예로 드는데 내가 촬영장에 왔어요. 근데 나는 이 촬영을 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나도 이 정보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내가 하는 영역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이 과정 자체가 좋은 스트레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뭐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는 건데,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 하면 나 안 할래요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좋은 스트레스구나라고 내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뭘 노력해야 되고 내가 뭘 개선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좋은 스트레스. 근데 나쁜 스트레스,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하는 거죠. 가기도 싫고 준비하기도 싫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거는 나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주한 어떤 상황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가 성장을 위한 최적점을 찾는 과정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중에서 우리 사람은 이 해석 자체가 때로는 이성적이지 않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거하는 과정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적점을 찾을 수 있다. 좋은 생각을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아니라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곡된 것만 빼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점점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 습관은 어떤가요? 물론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습관은 실패나 실수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대부분 크고, 뭔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실수나 실패 없이 완벽하게 한 번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성공에 도달한 사람들의 뒤를 돌아보게 되면요, 실패 자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실패나 실수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반복적이라서 줄여야 되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뭔가 영감을 주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 그 실수들을 해보지 않고는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실수가 나타났을 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다시 시도하면 되겠구나라고 고정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에 훨씬 더 지치지 않고 가게 되는 거고, 실패나 성공을 했을 때 지친다, 이거 잘 안 되네, 앞으로 또 이게 실수가 오면 어쩌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사람들은 빨리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에 이제 쇼트트랙 같은 거를 보면 실수는 넘어지는 거고 성공은 아주 빨리 들어와서 최단기간에 들어오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러면 성공을 많이 하거나 잘하는 선수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스케이트를 타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늘 훈련해요. 그래서 넘어지면은 이렇게 빨리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잘 타는 법을 물론 연습을 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나는 안전하게 타야지 하면은 절대 1등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실수나 실패했을 때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더 나아갈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훨씬 더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번아웃은 이제 관리되지 않은 직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돼서 지치거나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아니면 또 업무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오거나 그 다음에 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번아웃 상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번아웃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조금 이제 힘드네 이렇게 느끼는 1단계고 이제 한 2단계 정도는 이제 너무 늘 피곤하거나 잠도 잘 안 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술 마시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이제 약이나 이런 것들로 좀 이겨내는 그런 단계. 그다음 3단계는 평소보다 스트레스가 계속 많아가지고 예민해지고 좀 까칠해지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잘 나타나는 단계가 3단계 정도. 근데 2단계, 3단계는 번아웃의 어떻게 보면 조기의 신호라고 볼 수 있고 뭔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4단계부터는 이제 가족과의 갈등이나 일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 업무 효율도 확 떨어지게 되고 이제 5단계에서는 내가 진짜 일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뭔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보통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이 4단계에서 5단계. 나 이제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오거나 아니면 그만둘까요 하고 오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입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사실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2, 3단계에서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2, 3단계는 자기가 조기에 이 징후를 캐치하고 변화를 줘야지 사실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이 무드의 변화들 그 다음에 내가 평소보다 에너지 레벨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이런 어떤 예민해지거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느끼는 것들을 조기에 캐치를 해서 이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번아웃을 예방하는 방법인 것이고 그러려고 하면은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밸런스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휴식 시간에 대해서 상당한 가치를 가져요. 근데 대부분은 일 다 하고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쉬는 것도 중간중간에 넣어놔야 됩니다. 아예 쉬는 것도 사실은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머릿속을 비우거나 아니면은 이 시간에는 가족들과 적극적인 어떤 안정감을 취하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내가 운동을 하는 시간이나 이런 식으로 균형 있는 어떤 스케줄을 잡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밸런스가 잘 잡아지고 자기의 조기 신호를 조기에 캐치해서 감정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번아웃을 예방하고 행복하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민감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민감하신 분들을 이제 진료실이나 아니면 여러 부분에서 좀 자주 만나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은 딱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거 힘든 거 나아지나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기능이 너무 좋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이 너무 좋으니까 사소한 자극들도 쉽게 내가 캐치가 돼서 그 자극에 압도되거나 또 이 압도된 내 자신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로 따지면 공기청정기의 기능이 너무 좋으면 사실 오염된 공기에서만 돌아야 되는데 소리에도 민감하고 음식만 하고 있어도 돌아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능이 좋은 것들을 역치를 조금 낮춰주면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기능이 좋지 않은 어떤 공기청정기는 기능을 일부러 좋게 만드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선천적인 능력을 타고났다는 거죠. 근데 예민한 사람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완충되는 이 예민한 자극이 왔을 때의 자기의 감정들 때문에 결국 뭔가를 못하는 거라서 이 감정 조절 능력만 받쳐주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진료하던 분들 중에 실제로 2, 3년 정도 진료했나? 이분이 이제 타 지역으로 간다고 마지막으로 진료를 봤어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가서 이제 카페를 차린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섬세하시고 좀 트렌드에 민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공감도 잘해주고 해서
왠지 그런 카페를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요런 부분만 좀 보완하면은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내 예민한 부분들 때문에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이 예민함 때문에 늘 뭔가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맞거든요. 실제로 그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편리하게 만드는 어떤 기업이나 어떤 제품들도 그 섬세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롱런하고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일만 잘 할 수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떤 감정에 쉽게 압도되고 자극이 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고 내가 지쳐서 나는 그냥 이 자극을 차단할래 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만 조금 더 기르게 된다면, 그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조절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오늘 이 감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여러 분야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거다, 또는 좋은 감정만 느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찾는 또는 성공으로 가는 어떤 힘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조미료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